계획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 중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다만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 단위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다면 우리 말한 것처럼 특정한 개발 압력을 받게 되면 이런 데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내부에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개발의 스펙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기반시설은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적절하게 깔아야 된다. 그래서 도로는 이렇게 낸다면 도로 내는 계획, 이게 뭐냐? 기반시설에 대한 얘기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기반시설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 내부에 건축물을 짓게 될 때 건축물에 대한 정체죠.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그리고 그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사이즈에 대한 높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여기 개발 압력이 높으니까 하나를 단위로 지구 단위 계획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난개발되지 않게 미래에 부응하는 적절한 개발 계획을 전략적으로 짤 때 일단은 여기에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깐다. 여기에는 주차장을 만든다. 이쪽에는 공원을 만든다. 이런 얘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은 각 필지별로 건물을 짓게 된다면 건축물의 용도와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 보는 용도,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사이즈가 뭐예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 얘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필수예요. 다만 이런 경우는 이게 안 들어가야 돼요.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용도지구를 없애고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데가 경관지구예요. 그러면 경관지구는 그에 맞춰서 높이를 통제했는데 경관지구가 없어진 거야 이제. 그러면 경관지구가 없어지는 순간 여기서는 높게 못 줬던 그런 개발 압력이 확 치고 올라오면 난개발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넣을 때는 굳이 거기에는 지구 단위의 기반시설이나 건물 사이즈 계획을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 지금 보는 거 시험 볼 때 여러분에게 그냥 사이즈 계획 이름 잊어버리니까 우선은 기반시설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반시설 그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사이즈 계획. 어떻게 해요? 건축물에 대한 사이즈 계획. 그 사이즈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110, 105, 100 이런 거 있잖아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 내용에 대한 얘기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건축물 사이즈 계획,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배치 계획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이게 용도지구에 대한 얘기를 해제되면서 대체되는 지구 단위가 들어갈 때는 이럴 때는 사이즈나 건축물 사이즈 계획이나 기반시설을 대한 얘기가 안 들어가도 된다. 이 얘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는 것처럼 기반시설에 대한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시험 볼 때 문제 내기 좋죠?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아닌 걸 고르셔야 할 때 기반시설 배치 규모,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슬그머니 어떻게 해요? 엉뚱한 게 하나 들어가요. 특히 이제 건축물에 대한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거는 안 들어가도 되죠.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기존의 용도지구가 폐지되면 이런 데서 용도지구에 특정 제한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면 개발압력이 왜곡될지 모르니까 이때 어떤 용도지구가 없애서 너무 과밀화되지 않는 적절한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갈 때는 굳이 건기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건축물의 사이즈 계획, 기. 이거 외우세요. 건기. 예,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의 사이즈 계획. 자, 그 얘기 기억하고 그러면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용도적이나 지구를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 변경하는 계획. 그 다음은 밑으로 가서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 건축물 그 밖에 용도 종류 규모 제한 사항,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 계획적인 개발 정비에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규모하는 조성 계획. 잠깐 여기 보세요. 우리 보는 것처럼 지금 제가 그린 거 보면 도로로 둘러싸인 구획, 일단의 계획이 들어가는 지역 이런 것들이 지구 단위계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5번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 최고한도. 그다음 6번에 보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권 이건 디자인 계획이에요. 건물이 너무 높으면 뭐하니까 여기는 20m 이하로 져라.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져라. 이런 디자인 계획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환경관리 계획과 경관계획, 보행안전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 등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다 외운다는 게 어렵다면 우리가 멋지게 생각되는 데 있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하는 데들 몇 군데 볼까요? 딱 가서 보면 지구단위가 뜨는 데가 강남역 같은 데가 지구단위가 있어요. 또 사당역 같은 데가 지구단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도 보면 이런 건축물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오는데 건기는 필요사항이에요. 건 사이즈 아시겠죠? 근데 건디 이게 뭐예요? 디자인 계획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사항입니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및 조화 지구단위 계획은 도로 상하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공계획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지구단위 계획에 있는 건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일숙해야 된다. 자, 절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이걸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물 25층 막 했어요. 근데 여기는 도저히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반시설이 약하면 지구단위 계획 양적 계획도 줄여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 법률의 완화 적용 나오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을 완화할 수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을 완화할 수가 있고 대지의 적용,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지와 도로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 부설 주장의 설치 지정, 부설 지정 설치 계획서 등에 대한 얘기 완화가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필지를 건드린다. 이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에서 만약에 필지를 이렇게 잘라놨다면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여기 있는 요 땅을 매매되면서 500평을 250평씩 분할해서 팔겠다. 안 된다는 얘기죠. 지구 단위 계획은 필지의 분할 계획은 안 돼요. 제가 2001년도에 대전에서 둔산동 신시가지 그 당시에 지구 단위 계획에 있는 땅이 있는데 요거를 모르고 600평이 있는데 요거를 300평 계약을 했다가 분할해서 나중에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분할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약이 불능 처리가 될 뻔해서 문제가 클 뻔했는데 다행히 파는 쪽에서는 무지 팔고 싶었고 사는 쪽에서는 부담 없이 사업하려고 300평만 산다고 했다가 분할이 안 되니까 하늘이 보호하사 요게 300평이 더 계약돼서 그냥 600평 통으로 팔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필지 분할에 대해서 완화되는 건 없습니다. 저거는 필지가 분할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의 모양이 디자인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려요. 600평으로 멋있는 건물 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300평 쪼개면 위에 지려는 게 1000평이면 600평을 쪼개서 300평을 하면 500평씩 두 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디자인 계획이 다 틀어지니까 필지 제한 규정에 완화 적용은 없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화 못 되는 게 무엇인가.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도시적 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건폐율 등에 대한 완화 적용. 이건 뭐냐면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한다면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다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된다. 이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가 있고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도로가 넓어진다면 이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이런 거 수용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A가 건물을 짓다면 이렇게 네 땅이지만 여기다 건물을 져. 그리고 너는 이 땅 기부 찬합해서 공짜로 내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땅 주인은 눈이 튀어나오려고 해요. 열이 받죠. 못 견딜 정도로 분노합니다. 이게 공산주의냐 이런 소리 하는데 야 끝까지 들어봐. 네가 이렇게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 찬합한다면 원래 네 건물은 요만큼만 짓게 할 건데 기부 찬합했으니까 건물을 요 정도로 더 크게 짓게 해줄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분양을 해서 수익을 올리니까 이 땅값 보상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커지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인접필지 소유자가 모두 이에 응하면 자연스럽게 도로 확장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완화 적용된다. 그 다음 여러분 여기 1번에 나오는 요 얘기들은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가 되는데 높이장까지도 완화돼서 건물의 사이즈가 어떤 식으로든 커지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죠.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건폐율의 완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공계획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 단위 계획 규정된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공계획 조례도 불구하고 지구 단위 0에서 용도지역 안에 건폐율이 규정된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용적률은 없습니다. 이걸 넣으면 안 돼요. 그러나 기부 체납으로 내 땅 일부를 주고 건물 사이즈 완화할 때는 용적률 완화도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의 완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 하나. 지정 목적이 다문화에 해당할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00% 완화면 어떻게 해요? 주차장 안 둬도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목적이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첫 번째 한옥마을. 여러분 한옥마을은 우리 조선시대의 모습이죠. 조선시대에는 주차장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없었죠.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짓는 것들에 주차장을 두면 한옥의 모양이 안 나오니까 주차장 완화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차 없는 거리 조성한다. 이거는 중개사 공부 안 한 사람도 이건 다 맞춰요. 차 없는 거리 조성한다면 주차장 완화되는 거겠죠. 세 번째, 그 밖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그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기반시를 딱 했는데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이쪽은 차 없는 거리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로데오 거리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그러면 이런 데 있는 필지들은 어떻게 해요? 주차장을 두면 차가 헬기로 날라서 내려올 수도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됐을 때 차 없는 거리 또는 보행자만을 위한 전용도로 만든 데는 주차장 100% 완화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100% 완화입니다. 그 얘기. 두 번째는 시험 볼 때 가끔 나오는 게 한옥마을 보존한다. 나왔죠? 차 없는 거리다. 나왔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따라서 차량 통행 제한은 차량 진입 금지구간을 만들 때는 완화된다. 이런 얘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슬그머니 이런 데다가 어떻게 해요? 뭐를 만들까요? 주차장 설치 기준에 완화 받는 데다가 뭐를 만들까요?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위에 나오는 걸 붙이는 거죠. 지금 보면 공공시설 부지 기부 체납했다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등을 완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죠. 오히려 건폐율 용적률 사이즈가 완화돼서 커졌다면 차들이 더 많이 들어오죠. 이때는 주차장 더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 무엇이 완화되는가 이 얘기 나올 때 이걸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 내 완화 적용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보는 것처럼 내가 내 토지가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 체납됐다면 사이즈가 완화된다.
이해되셨죠? 사이즈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말해요. 자, 근데 일반적인 지구 단위 계획 단순 완화, 건폐율 완화 있지만 용적률 완화 없다. 그 다음에 우리 보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100% 완화되는 게 언제냐?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보행자 전용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즉 보행자만 전용으로 다니는 데들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100% 완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지구 단위 넣잖아요. 그럼 이런 데 차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보행자 도로 만들고 화단도 만들고 높이 만들죠. 예를 들면 부산의 자갈치 시장 같은 데 가보면 그럼 이런 데 있는 오래된 건물을 지려면 차가 못 들어와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돼서 영대인 건물 만들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용적률의 완화가 등장하죠. 그럼 용적률 완화에서 보면 용적률 완화,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거기다 지구 단위 계획 완화되면 용적률 120% 완화 적용한다.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 여기는 요 5번에 대한 조문은 위에 나오는 건폐율 완화랑 보셔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 완화를 그냥 일반적으로 규정된 범위에서 완화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지만 용적률 완화가 되려면 얘는 어떻게 해요?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지구 단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용도적 지원대가 120% 완화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는 언제입니까? 개발진흥지구 있을 때.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를 한다면 다른 거 말고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에서는 얘는 그냥 완화. 여기에 용적률을 그냥 완화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용적률을 완화하려면 개발진흥지구가 등장했을 때 120% 완화. 이게 들어오죠. 여러분 개발진흥을 하는데 이런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를 예전에 배울 때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발진흥지구가 들어왔을 때 용적률 완화에 대한 조건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120%. 그러면 슬그머니 여기에 120% 나오거나 슬그머니 여기에 개발진흥지구 이거 나오면 잘못되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적률 완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이 내용에 따라서 용도적에 적용되는 용적률 12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그냥 외우는 시험 볼 땐 이게 중요하니까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여러분 이거 이해를 못하면 또 나중에 시험 볼 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건폐율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개발 압력이 커지는데 그러면 수요가 많아요.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1층을 좀 높게 진다는 개념에서 건폐율 완화는 단순 완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발진흥지구는 우리 예전에 볼 때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 기억나세요? 개발이 몇 개? 4개. 백구가 맛있다. 배웠잖아요. 그럼 이런 지역이 비도시 지역이에요. 이해되세요? 비도시 지역에 개발진흥지가 들어와 있고 지구 단위로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면 사이즈가 벌크업 될 때 용적률 기본 용도의 120%까지 즉 실제로 100%니까 120%까지 넓혀준다는 얘기고 이해되셨죠? 다음은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비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데는 기반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데다 건폐율을 높여놔 버리면 너무 기반시설 좁은데 건물이 높대대해지는 건 부담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건폐율 완화 얘기는 안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겠고요. 개발진흥지구 들어온다. 이거 넣어서 할 때는 건폐율을 120% 완화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비도시역 생각하면 돼. 비도시역에 건물이 높대대해진다. 굉장히 압박감이 심해요. 도시지역은 건폐율이 커져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기반시설 인프라가 있으니까 건폐율 커지는 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 기억해 주시고 다음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하나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지정한다면 여기도 높이를 120% 완화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는 둘이 지금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 설명은 제가 비도시적으로 했지만 여기 도시지역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개발진흥구 지정한다는 얘기가 등장했잖아요. 기억할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직적으로 올라간다는 용적률 상승과 높이 상승은 120%. 그러나 위에 나오는 건폐율의 완화에서는 120%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기억하시고 이거 요 2번과 여기 나오는 5번, 6번 비교하셔야 되고 완화상은
완화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 200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복합개발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 제공되는 지구단위 용적률의 140% 이내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를 너무 깊게 맞춘다 이러면 고득점으로 한다면 이것도 깊게 봐야 되지만 여러분은 그냥 기본적수 60점 넘긴다면 이 정도만 볼게요. 지금 보면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일부를 공공시설 제공하나 공공시설 설치 제공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140% 이내로 완화 적용한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하죠. 상업지역에 나오면 안 돼요.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워낙 고밀도이기 때문에 더 완화하면 도시가 감당을 못해요. 준주거죠. 근데 준주거가 역세권이라면 상업지역 정도의 건폐율 용적률을 좀 높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는 것처럼 근데 건폐율을 완화하려니까 옆으로 퍼지면 이게 조금 완화되는 게 문제가 됐으니까 용적률에 대해서 140% 완화시켜준다. 어디요? 복합용도, 역세권.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런 거죠.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으로 지구단위를 넣는다고요. 지구단위계 역세권인데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에다 어떻게 해요? 상업적 못지않게 개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를 넣는데 여기가 이제 준주거란 개념이에요. 기억할 수 있겠죠? 이 조건에서 완화되는 건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의 140% 이해되시죠? 여기 수치가 이제 조금 혼돈이 와요. 12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40 나올 때 혼돈이 와서 120으로 시험을 잘 내요. 외울 때 역세권의 복합 용도, 그러니까 뭐예요? 주거 용도만이 아니라 업무적 개념도 넣겠다. 이게 복합 용도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에다가 주거 개념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도 넣겠다. 그럼 이게 복합 용도 개발, 준주거 지역에서. 정리됐어요? 이거 상업적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상업적의 용적률 완화는 가뜩이나 고밀도인데 초고밀도가 되면 도저히 감당 안 돼요. 이런 건 도심이란 부도심 이런 데서나 가능하지 일반 상업적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역세권이 됐는데 여기가 사람이 모이니까 업무적인 것도 넣고 주거적인 것도 섞어 넣겠다. 이게 복합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넣는다면 기부채납 비율로 해서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했다면 완화되는 게 120%가 아니라 얼마요? 140%.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이 정도 되면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일사. 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140이라는 수치가 독특한 숫자죠. 다른 데는 120% 나오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해요? 140%. 요거는 일사천리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게 된다. 빈집 소정한다. 이럴 때도 140. 여기 나오는 수치는 모두 일사천리 140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나오면 일사천리로 어떻게 해요? 140 외우시면 돼요. 일사 외울 수 있죠? 나머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해요? 개발진행주구는 120 이렇게 외우고 자 그 다음에 역세권 복합용도 지구단위 계획 내 준주거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법의 채광 건축물이 높이지 않을 200% 이내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건물을 질 때 인동 간 거리가 있는데 인동 간 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뛸 때 높이를 또 통제해서 뛰게 하죠. 높아지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높아지는데도 안 떨어지게 된다. 그게 얼마? 200%까지 안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개념 기억하시고 다음은 도시적 외의 지역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 등에 대한 완화 적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적 외의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개발진행지구 지정되는 건폐율의 150% 용적률 20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제한의 완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로 용도지역 지구에서 건축 용도 규모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써 있는데 여러분 여기 도시적 외의 지역이죠? 그럼 여기 건축 제한 우리 보는 것처럼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높이 제한 120, 주차장 설치 100%. 도시적 외의 지역은 150, 200. 높이 제한이나 주차장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비도시역에서는 높이 제한이라는 게 완화가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도시역엔 주차장 완화가 없다. 근데 사실 이게 완화가 없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완화해 줄 필요가 없다. 비도시역은 빈 땅이 많으니까 주차할 데가 많다. 굳이 주차장을 완화 안 해도 건폐율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완화시켜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 시험 볼 때 도시적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차장이나 높이 제한 완화가 없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설치 비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비용 납부도 넘어가고, 그 다음은 지구 단위 구역의 건축 등 지구 단위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용도 변경하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의 행위자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이 가장 강력한 행위자니 된다. 이거 말고 다른 행위자는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실효.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가 되면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 날 실효된다. 그러면 이 내용 기억하시고, 이제 여기 2번은 좀 기억해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고시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받아 사업이나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효력을 상실한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요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이 인덕원역이에요. 근데 인덕원역은 3풀 역세권 플러스 GTX까지 4풀 역세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오래된 구시가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런 구시가지 지역에 지구 단위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됐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건폐율, 용적률 등의 하필 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데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뭐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다면 지정된 날로 몇 년 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안 나오면 실효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녹지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다가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해요.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셨다.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요거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곧 주거지역이 된다면 요 토지 소유자가 오랫동안 여기서 목재상을 했고, 목재상 하던 소유자가 디벨로퍼랑 연결이 돼서 요 자리다가 아파트 시행하자. 그러면 아파트 짓겠다면 그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아파트 짓겠다고 해서 주거지역 바꿔줬더니 얘들이 바꿔지자마자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판매시설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파트 짓겠다는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떻게 해요? 입안해서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건축물의 배치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디자인 계획까지 다 해서 기반시설을 여기다가 공원을 이렇게 도를 더 넓혀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까지 이들이 이걸 다 했는데,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여기 녹지적을 주거적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처럼 건축비가 너무 올랐고 분양가가 엄청 떨어졌고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유야무야 흐지부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년 지났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실효돼서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몇 년? 5년. 그럼 이거는 해당 지자체가 해줬을까요? 이 사람들이 요청에 따라 했을까요? 요청에 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주민이 이반 제한한 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업하겠다고 해서 이반 제한 받아서 한 거는 그에 맞는 사업이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이때는 5년 되는 다음날 실효된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시험 볼 때 어떻게 내느냐? 장난칠 때 이렇게 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 결정부터 주민 이반 제한에 대한 걸 한정한다.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승인 인가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실효된다. 그게 아니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효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해되세요? 다시요. 2년 만에 허가 승인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안 없어진다가 아니라 그건 상관없이 5년 되도록 삽질 안 한다. 그럼 이때부터 없어진다. 이 얘기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실효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없어진 걸 주변이 알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실효되는 게 일반적인 몇 년? 3년. 민간 쪽에 이반 제한해서 사업하겠다고 한 건 몇 년? 5년. 네,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여긴 실효. 여긴 그냥 계획이 3년 내 수립되지 않으면 실효. 이렇게 실효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